2024년 3월 한 변호사 사무실. 이분이 누구예요?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김민이라는 사람에게 재산의 70%를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요? 누가요? 저희 아빠가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 부동산, 주식,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막내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더 이상 침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총 자산이 약 5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감정가의 70%입니다. 그 여자분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는 여자예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 게 맞다니까요. 이 여자가 꼭 수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한 청년이 경찰관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 50대 자산을 모르는 여자한테 넘겨준다고 유언장에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이건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 아닐 거라고요. 최소한 제정신에 작성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사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우리 아버지가 70년을 산 자산을 한순간에 모르는 여자한테 넘겨준다는데 최소한 수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각 어느 카페. 한 여자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앨범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엔 묘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평범한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50억대의 자산 분쟁으로 변하는 건지, 한 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 세 자녀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는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왜 또 혼자서 카페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가족의 38년 된 비밀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70세의 강남, 50억대 자산가 아버지, 4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산 3명의 자녀들, 그리고 34년을 혼자 살아온 아버지의 숨겨진 딸, 이들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분노로, 눈물로,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으로. 이것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숨긴 것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인생,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 어떻게 38년을 견뎠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38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경청하고 계시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운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김태준은 당시 32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동산 사업으로 빠르게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이 대한민국을 집권하던 그 시절에도 차곡차곡 돈을 모아 부동산 투자에 온 힘을 기울이며 참 열심히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강남의 음마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음마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연, 나이 28세. 그녀는 김태준의 회사에서 일하는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큰 눈에 꽤나 매혹적인 눈빛을 갖고 있는 요즘 말로 아주 섹시한 여자였습니다. 김태준도 비서이기 전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여자가 김태준의 인생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순미. 나이 27세, 온화한 성격에 특별한 매력은 없었지만 참 곱게 자란 여자였습니다. 연대 출신으로 학벌도 상당히 좋은 여자였죠. 무엇보다 그 당시에 미순의 아버지는 수도방위 사령부 준장으로 현역에 있던 분이셨고, 시대 흐름상 장성 집안이 사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뒷배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김태준의 어머니가 각고의 노력 끝에 주선한 맞선에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 엄마는 꼭 너가 순미와 결혼했으면 좋겠구나. 너가 그 집안의 사위가 된다면 앞으로 네 인생은 탄탄대로 그 자체일 거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은 맞선을 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1980년 6월 김태준과 박순미는 장성들의 자식들만 결혼식을 올린다는 군회관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신부는 아름다웠고 신랑도 잘생겼고 모두가 좋은 짝이다 혹은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마음에는 여전히 다른 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1986년 9월 이지연은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김태준은 이미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녀가 전화를 걸었을 때 김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생겼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제? 태준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혼자 낳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상처 입히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워?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은 다른 길을 택했으니까 저 전화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준은 이지연을 다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만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1990년 8월 15일 이지연은 혼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민희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신혼집. 박순미는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남편 김태준은 회사에 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오빠? 부동산 일이 요즘 좀 많아. 바빠,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고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990년 10월 맏아들 김민준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처갓집도 좋아했었죠. 하지만 김태준은 또 다른 자신의 아이가 있는 것에 마음속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말 그대로 호황이었죠. 1990년대 초 서울의 강남은 급속도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장소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1995년 그는 강남 구역의 아파트 외에도
3개의 소형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IMF 사태 때도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김태준은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될 무렵 김태준은 총 자산 5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부자였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남편,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들. 자식 3명 다들 명문고를 졸업해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모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모두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 다른 곳, 이지연은 혼자 미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1990년 그녀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딸을 혼자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라는 꼬리표는 죽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서 말이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고 그녀는 2개의 일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겨우 아이를 돌봤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 이지연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4살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 아버지는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이지연의 심장은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였고 얼굴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의 생부였습니다. 2000년 서울 강남, 김민주는 10살이었습니다. 이미 미래의 엘리트 학생이었죠. 김지은은 8살,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김지호는 4살,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구석의 한 작은 주택 반지하에는 김민이라는 10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지연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끝나지 않는 가난에 그녀의 모든 것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방암 말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전혀 받지 않으셨군요. 미안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연은 자신의 딸 민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희야.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대. 민희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큰 아파트. 김태진은 아내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요즘 뭐해? 회사 일이야. 아니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아내의 눈빛이 예민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이지연은 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외 수술비, 항암 치료비, 그녀는 병원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 민희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야, 민희야. 그날 밤 병원의 의사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지연 환자의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관계시길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전액을 지불하겠습니다. 치료만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의 비밀 같은 보상.
그리고 20년이 이어질 숨은 사랑의 이야기. 의료진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이고 왜 이 환자를 돕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2000년 7월부터 2004년까지 김태준은 이지연의 병원 비용을 모두 냈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약값의 간병비 모두, 그리고 동시에 그의 딸 미니의 양육비도 챙겼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 가족 몰래였죠.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매달 학교 비용도 냈습니다. 이름은 누군가의 다른 이름으로 2002년 김태준은 미니를 위해 생명보험에도 가입해두었습니다. 수혜자는 바로 김민희였죠. 그 보험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내는 남편이 점점 더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오빠? 요즘 프로젝트가 좀 많아. 아내는 남편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04년 8월, 이지연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14살이 된 민희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남자가 민희에게 정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희야, 내가 바로 너 아빠 김태준이란다. 민희는 놀랐습니다. 네? 아빠라고요? 그래. 민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났지? 이지연은 임종 전에 딸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민희야, 사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아빠가 있어. 아빠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이지연은 떠났고 김태준은 본격적으로 민희의 인생의 보호자로 들어섰습니다. 2004년 9월부터 2024년까지 김태준은 20년간 민희를 키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의 딸로서 대학 학비, 자격증 취득 비용, 첫 직장 면접비까지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1995년생 막내 지호가 결혼식을 할 때도 그 돈도 기꺼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우리 지호 잘 결혼해야지. 2000년대 중반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자꾸 늦게 들어와?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요? 그 순간 김태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요즘 동신건설 회장님 사업부지 선정하는 것 때문에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 말이죠. 2018년 김태준은 첫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의사는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64세시네요, 선생님. 이제부터 정기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됩니다. 그의 김태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러 오시는데 김 대표님께서는 조금 이르신 편이시네요. 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강 변호사님. 김태준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명의 자녀, 그리고 1명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대표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50억대 자산의 70%를 민희에게, 나머지 30%를 세 자녀가 나누어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70%라면 상당한 액수네요. 자식분들이 반발할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머지 세 녀석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녀석들이야 굳이 내가 재산을 따로 물려주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2023년 김태준의 나이는 69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해 겨울 그는 오랜만에 민희를 만났습니다. 민희야, 아버지가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버지는 느낄 수가 있단다. 이번 겨울이 마지막일 것 같다. 아버지, 아직 젊으시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더 오래 사실 거예요. 기운 내세요. 그래. 그래도 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단다. 오늘은 너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어야겠구나. 김태준은 편지와 사진들을 민희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들은 너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리고 저것들은 하면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유언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민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와 나머지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한 결정이란다. 물론 이것은 너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한 일이고, 하지만 나머지 세 분이 이해를 해줄까요? 그 녀석들은 지금도 충분해. 아버지가 평생을 나누어 줬으니까. 하지만 너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구나. 그날 밤 민희는 밤새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버지가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시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계속 울컥했습니다. 2024년 2월 김태준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말이죠. 폐암 말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울 것 같네요. 김태준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선생님? 글쎄요, 길어봐야 3, 4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김태준은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일 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한 침묵으로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때 자녀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기 한번 크게 걸린 적이 없던 아버지셨는데 삼남매 중 아무도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등질 거란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직장의 동료 몇 명과 생전의 친구들 몇 분. 대표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자산이 그렇게 많으셔도 직원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분이셨죠. 장례식장에서 지인들은 생전의 김태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세 자녀는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생전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셋째 날 오후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맏형 민준이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한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개봉은 장례식 후에 라고 볼펜으로 글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새 자녀가 들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전에 김 대표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요? 맏형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김태준이 작성하는 유언장입니다. 법적인 용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 세 채, 정기예금 약 5억 원, 주식 자산 가치 20억 원, 그 외 은행 예금 약 50억 정도 추정됩니다. 자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새 자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유언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상속인 김민희에게 위 자산의 70%를 상속한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누가 김민희예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김민희, 1990년 8월 15일생, 서울시 강남구 거주. 돌아가신 김태준 선생님께서 지정하신 상속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세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 거 아니실까요? 이 여자가 아버지를 홀리셔가지고 사기를 치신 게 아니냔 말이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네, 자녀분들 진정하시고요. 유언장은 생전에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셨고요.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는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나누어 가지십니다. 균등하게. 각 약 5억 원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새 자녀는 불공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새 자녀는 자동차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거 분명 사기야. 이 김민이란 년이 아버지를 홀려서 사기를 친 거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야 될 것 같아. 민준이가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뭘 증거로 제시할 건데? 아버지가 협박을 받으셨다거나 사기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정신이 흐렸거나 그런 증거가 없잖아. 더군다나 변호사가 공증까지 받은 소리고. 그 밤 새 자녀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제는 아버지 유산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메시지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70%를 상속받는 김민희 씨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새 자녀는 김민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 자녀는
강남의 한 주택 앞에 다다랐습니다. 변호사를 설득해서 받아낸 주소였죠. 주택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 김태준 씨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군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렇게 인터폰이 껴졌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미니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아래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실까요? 그렇게 4명이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니를 본 민주는 속으로는 33살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담은 눈, 미니의 눈빛은 약간 서글픈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니입니다.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 누구세요?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지호가 물었습니다. 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긴데요. 저는 1990년 8월 15일생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태준 씨는 바로 저의 생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계시는 세 분의 이복 누나가 될 것 같네요. 정식은 아니지만요. 그리고는 미니가 세 자녀 앞에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찍어왔던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20년 동안 모아온 사진들 속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 그리고 사진 속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사진까지. 제 어머니는 2004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공식적으로 돌봐오셨죠. 물론 처음에는 조금 복잡했지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전까지는 미니 씨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당신들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저를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당신들의 어머니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이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마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상처를 입으시는 게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니가 더 많은 것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준이 납부했던 학비, 그리고 의료비를 지원했던 영수증 등, 이 모든 게 다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저희 가족을 뒤에서 조금씩 헌신하셨죠. 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위중하실 때 아버지께서 은행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제 대학 학비도 내주셨고요. 그리고 취직할 때까지 이것저것 많은 지원을 해주셨죠.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중복으로 다른 세 남매분들의 학비와 생활비까지도 다 지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은
저에게 쓰신 돈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반대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자녀분들께서 지금 자산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70%를 주시고 나머지 세 분에게는 30%만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희는 또 다른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수십 장이 돼 보이는 많은 편지. 이 편지들은 생일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편지들이에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첫 편지고요. 2005년에 제 나이 15살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편지네요. 우리 미니에게 너가 벌써 15살이 되었구나. 너의 가장 중요한 시기일 텐데 아버지가 매일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다. 너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딸 미니에게 아버지가. 미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2010년에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편지입니다. 우리 미니에게 드디어 우리 미니가 성인이 되었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너를 보살핀 지도 어느덧 6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너가 있어서 아버지의 인생이 더 의미 있게 되었단다. 고맙다, 미니야. 그렇게 돌아가신 김태준 씨가 딸 미니에게 남긴 편지들은 하나같이 애절한 편지들이었고, 미니는 그 편지들을 세 남매 앞에서 조금씩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새 세 자녀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5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저를 만나셨어요. 매주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오셨네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니가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만났으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록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분배해 주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남은 재산 중에 70%나 저에게 상속해 하실 것을 결정하신 거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떠나서 너무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제자매 없이 살았기 때문에 돈보다는 비록 이복지간이더라도 아버지의 다른 핏줄인 저의 형제들과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세 분께서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강 변호사님께 전화해서 상속 비율을 세 분이서 원하는 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다른 형제들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세 자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을 그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희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김민희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다소 놀랬지만 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새 자녀와 민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복이긴 하지만 저희에게도 누나가 필요합니다. 물론 언니도 필요하고요.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순간 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네 남매의 가족의 이야기.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결된 네 형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세 형제와 민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저 왔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같이 왔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형제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요. 지호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지금은 2024년 7월입니다. 장례식이 있은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형제와 민희는 이제 자주 만납니다. 월요일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민희를 매주 만나왔던 그 월요일에, 그리고 주말이면 네 명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놀러도 간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모르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알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요. 한국 사회는 완벽함을 강요합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자녀. 하지만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모든 자녀는 부모님의 일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함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태준 씨는 아버지로서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한편으론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라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사랑이 있진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그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사랑도 그것이 지속된다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은 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